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한 3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여러 회사, 한국 회사, 또 유럽에 있는 회사, 중국 회사, 큰 회사, 작은 회사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이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제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땅이 넓고 인종도 여러 인종이고 소득의 차이도 크고 기후의 차이도 크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중국의 노인의 생활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경우를 생각한다면 큰 도시에 있는 노인분들은 사실 우리 한국에 계신 노인분들하고 생활이 비슷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 농촌에 계시는 노인분들이나 또는 지방 작은 도시에 사는 그런 노인분들의 삶은 우리하고는 무척 다를 겁니다. 우선 제일 큰 차이가 농촌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식들이 농촌에 안 있어요. 공부를 하러 대도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농사를 짓다가 이제 아이들 생기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대부분 대도시로 나가서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노부모가 그 아이들을 키워준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학부모로서 돌봐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작은 도시 같은 경우든 큰 도시든 도시에 있는 학교에는 일단 상하교가 힘들어요. 그래서 모두들 아이들을 어른들이 데리고 와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학교는 학교 시간이 되면 앞에 사람들이 까맣게 몰려와 있어요. 그것이 대부분 이제 부모가 그 아이들 학교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가 바쁜 경우가 많으니까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데리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장사진을 이제 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일들도 일어나고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 농촌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도 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상하교 시켜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농사를 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애들이 자기가 혼자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가서 농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 구성을 보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나이가 적어도 60 이상 돼 있는 조부모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세대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국의 농촌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위원회가 가장 작은 세포 단위가 촌 단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촌에 가면 촌민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촌의 가장 높은 사람이 촌장입니다. 그러면 이 촌장은 행정부를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맡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촌위원회는 그 촌의 우리로 치면은 이제 국회 같은 지방의회 같은 기능인데, 여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촌석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거나 또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또는 중국에서 정치에 관심 가져서 별로 좋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은 다 세포 단위 공산당 간부들이 하고요. 노부모들은 그냥 농사 짓고 아이들은 알아서 학교 다녀오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락거리도 거의 없기 때문에 촌에 가보면 대부분들 카드게임 같은 거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식 마작 있죠? 이제 마작 같은 거 많이 하고요. 요즘은 그런데 휴대폰이 들어오고, 중국에도 이제 유튜브 같은 그런 SNS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이걸 크게 좀 나눠봐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접촉하는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 제도를 보면 이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원래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이렇게 갈 때까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였고 공유제 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연금 제도가 있지만 사유 경제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연금을 누가 모아서 누가 주냐라고 했을 때, 사회주의 국가 시절에는 그걸 자기가 일하던 조직에서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방에 한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공장을 가서 이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3,000명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근데 공장에 가보니까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1,200명 정도는 그 공장을 다니다가 이제 정년이 돼서 은퇴한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느냐? 원래 공산주의였잖아요. 그래서 공장 앞에 이 공장이 만든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다 근무할 때 거기서 살면서 근무를 했고, 은퇴한 다음에도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연금을 누가 주느냐? 이 공장이 줘요. 그러면 우리처럼 그때그때 매번 돈을 모아뒀다가 이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 연금을 주는 거는 그 공장의 의무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으면 주겠죠. 돈이 없으면요? 못 주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뭐 몇 번씩 줬는데, 시간이 갈수록 또 시장 경제가 들어오면서 장사가 안 되고 적자를 보니까 그걸 못 줘요. 그래서 나는 지난 2년 동안 연금을 못 받았어, 3년 동안 연금을 못 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장쩌민 말기에 주룽지 총리를 총대를 지워서 한 것이 사유화 경제를 도입한 거예요. 이게 외국인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외국인들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때까지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교육, 그 국가에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고 나오면 직장? 그것도 국가에서 어디 가서 일하면 가서 일하는 거예요. 월급? 거기서 정해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그럼 집은 그 직장에서 집을 만들어서 줘야 돼요. 근데 직장이 큰 직장이고 돈이 많은 직장이면 집을 많이 지어서 많이 줄 텐데, 근데 장사가 잘 안 되거나 돈이 별로 없는 직장이면 못 짓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5년 기다렸다, 7년 기다렸다, 이런 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합니다. 국가는 이제부터 그런 거 못 해주겠다. 난 모르겠다. 이제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집? 너희 돈으로 살아. 직장? 너희가 알아서 구해라. 뭐 연금? 너희가 알아서 부어. 이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게 사유경제를 도입한 겁니다. 이때 엄청난 그 사회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그 중국의 그 국유기업들이 대규모 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쓸데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 회사나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는 종업원 수를 늘릴 필요가 없는데 당에서 늘리려면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에서 늘리라고 그래요. 왜냐?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직장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걸 할당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장사는 안 되는데 이 종업원은 늘어나니까 어떡하겠어요? 결국 급여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급여가 형편없이 낮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각자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여태까지 살아오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나라처럼 연금을 기업과, 그러니까 직장과 개인이 각자 조금씩 내서 모으자 하는 제도가 나중에 생깁니다. 그럼 이 연금이 잘 쌓여왔을까요? 그게 연금이 쌓이기도 전에 은퇴하는 사람들은 매년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와 똑같이 중국도 이 연금 재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연금 재원이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남는 데도 있어요. 어디? 경제가 잘 발전하는데, 무역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귀에 많이 듣는 지방, 상하이, 광동, 전전, 이런 데는 이제 그 기금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못 들어본 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칭하이, 동북 어디에 있는 우루무치, 우루무치 이런 데 있잖아요. 치치하르, 이게 중국 도시인가 잘 모르겠는, 이런 데는 정부도 재정이 부족하고 기업도 재정이 부족하고 연금도 재정이 부족한데 노인 수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데는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적자가 엄청나게 높아요. 자, 그러면 농촌 같은 데는 어떨까요? 농촌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노인이 되면 아무도 돈을 안 줘요. 그래서 농촌 노인은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더 서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일단 당장 그 돈이 없으니까 재정이 없어진 지역에서는 이 연금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이 각 지역 성정부의 연금을 이제 다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깡통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튼 어디든 필요한 데가 있으면 줄 수 있도록 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실제로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굉장히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보다 연금 더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위직이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돈으로 10만 원도 못 받아요. 한 달에 몇만 원 받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생활이 되느냐? 생활이 안 되죠. 그래도 자식들하고 같이 있거나 또는 농촌에 있으면 일단 먹는 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연금 받으면 그나마 그 휴대폰 인터넷 비용도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지금 노인들의 뭐 연금이 잘 돼 있느냐? 제도는 잘 돼 있습니다. 제도는. 그럼 실효성 있게 돈이 잘 지급이 되고 있냐? 곳에 따라 다르고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생활할 수 있냐? 생활 안 됩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농촌 같은 데 가면 생각해 보세요. 농촌, 중국의 농촌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농산물을 많이 수입을 해오니까 중국의 농산물도 많이 나고 뭐 여유가 있고 남고 이럴 걸로들 아시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중국은 농산물 식량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 농촌에서는 소출로 생활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비료 살 돈 같은 것도 다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몇 년 전에 중국이 농소사라고 하는 옛날에 완전 공산주의 시절에 있던 우리나라의 농협 비슷한 조직을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농촌에 가가지고 이 비료 살 돈을 먼저 빌려주든지 비료를 빌려줘요. 그래서 일단 농사 짓고 나중에 그 소출이 나오면 그걸 다시 이제 사갑니다. 수매를 해서 사가는데 그때 이제 그동안 가져갔던 비료값이면 뭐 이런 거를 까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생산성이 낮아서 이게 수익성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큰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경은 거의 안 쓰고 있는데요.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토지 유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땅은 전부 정부 거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의 땅은 농민 겁니다. 정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당초에 마오쩌둥이 혁명을 할 때 중국을 다 차지한 다음에 어느 날 자, 농지혁명한다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 지역에 점령을 하면 거기 해방해가지고 농지를 혁명을 하고 또 옆에 지역 하나 점령하면 거기서 또 농지혁명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개혁을 할 때 그때 마을 사람들, 농민들한테 논아준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논아주는 그렇게 하면 개인 소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에서는 개인 소유 사유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 촌에 사는 촌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 농촌 요 지역의 땅을 소유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 호구 제도가 있는데 내가 도시민인지 농민인지가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농민의 자식은 또 농민이에요. 도시민의 자식은 도시민이고 그러면 농민은 도시로 가서 살 수 없어요. 그 도시민의 경우에도 농민으로 가면 살 수는 있지만 땅을 안 줘요. 농민이 아니니까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농촌 경제가 이 수익성, 효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가 몇 번에 걸쳐서 이거를 국가 소유로 전환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농민들이 다 쇠사랑 들고 나오는 겁니다. 내 땅을 뺏어간다고? 너희 공산당 맞아? 이렇게 되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거를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계약을 합니다. 농민들의 토지를 다 묶어서 기업하고 계약을 시켜요. 그러면
기업은 그 땅을 이용해서 공장을 할 수도 있고 뭐 태양광 발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농경 기업하고 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농경 기업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토지를 일단 정리를 해요. 갑돌이가 경작하던 거, 갑순이가 경작하던 거를 모양이 이제 어지럽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부터 했던 거니까 그거를 싹 밀어서 네모 반듯하게 대규모 밭 또는 대규모 논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 놓고 기계화 영농을 해요. 이렇게 해서 농업의 생산성은 올리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이제 논아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전국의 이 농촌의 소위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국유화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는 돈 몇 푼을 받았는데 농지는 없어지잖아요. 내가 농사를 지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조금 받았는데 이제 농사 안 지어도 되고 따로 할 일도 없어. 그래서 이런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노린 농촌 도박단이 아주 극성을 부려서 각지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공안을 파견해서 대규모로 때려잡는 그런 작전을 한 2년째 이제 계속했고요. 무엇보다도 팬데믹이 일어난 다음에 도시로 일하러 갔던 자식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할 일이 없는데,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애들, 이 3대가 농촌에 사는데 사실 농사는 안 지어.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농촌에 있는 농민 가정은 매우 숨막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중국의 노인들이 볼 때 한국의 노인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일 거예요. 다만 이제 저의 직접 경험은 아닙니다. 근데 제 집사람이 중국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국제학교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1년에 몇 번씩 여러 지역에 있는 농촌을 찾아가고 또 양로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양로원을 가보면 중국의 양로원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양로원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깨끗하고 잘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양로원에 가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일찍 사망하는 일이 많고요. 특히 농촌에서 일하시는,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태양 밑에서 중노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이제 늙어요. 피부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훨씬 늙고요. 그다음 그래서 혼자 된 그런 할머니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홀로 됐는데 자식들은 도시에 가서 살아. 그러면 선택의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로원을 가게 됩니다.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가 잘 돼 있습니다. 시설도 많고, 또 하나가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서포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식당 같은 데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복잡한 식당에 노인분이 들어와 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시간 끌면서 다니면은 그 식당에서 아마 좋은 태도는 안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들어오면 다 이 배려를 해줘요. 그리고 노인분이 막 주문을 잘 못해가지고 시간 막 끌고 막 잘 못 알아듣고 그 종업원들이 결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인내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요. 옆 좌석에 있는 손님들도 다 이해해 줍니다. 특히 장애인이 오잖아요. 뭐 이제 하체가 불편하거나 뭐 상체가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 들어와도 다 모두들 케어해 주지, 그걸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떤 의미로는 중국에서 지내기가 그런 면으로는 낫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수입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장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장수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대부분 이제 여성분이고 할머니고요. 두 번째는 장수하는 할머니들은 대개 할머니들 중에 제일 젊어요. 보통 중국의 양로원을 가보면
100살 넘은 할머니가 꼭 한두 분씩은 계세요. 근데 보면 90대 할머니들 중에서 제일 젊게 보입니다. 제일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그분들 특징은 항상 뭔가 일을 해요. 뭐 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항상 그렇게 일하고, 두 번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인터액션을 하고, 그다음에 잘 웃고 그렇게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 다른 사람과 잘 이야기도 안 나누고 뭔가 자꾸 내향적으로 가는 분들은 먼저 늙고 먼저 돌아가시고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우선 중국의 실버 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대단히 유망한 시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에는 노인들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대도시에 있는 노인들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뭐 집 몇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일단 돈이 많습니다. 둘째로 일반 서민 가정의 경우에도 이 노인연금을 정부가 올려주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내수가 진작이 돼야 된다고 사방에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수 진작 체계 하나로도 중국 정부가 이 노령연금도 올려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노인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증가하고 돈도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보면 이 실버 산업으로 들어갈 시장의 돈, 특히 정부가 쏟는 돈이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가만두지 않으려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비교적 이제 하이엔드 쪽으로는 역시 부동산 개발이 많아요. 노인분들이 이제 노인을 위한, 우리 지금 뭐 실버타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지난 10년 넘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거는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이제 한물 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 노인들에 대한 이제 건강인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노인들이 병이 난 다음에 병원에 오면은 이게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이 나쁜 거예요.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중국이 병원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따지면 적은 편이고, 특히 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도시나 농촌 같은 데서는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정책이 중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 예방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진찰을 받게 하자. 그러니까 정기 점검 받게 하고, 뭔가 뭐 불편함이 없는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은지 자꾸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방 쪽으로 이제 중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IT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원격으로 진단하고 심지어 원격으로 수술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나이 들어가시는 시니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과 서비스를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여기 낄 데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중국 정부 제도에 밀착이 되어야 되는 면이 있고요. 둘째는 기술적으로 중국 업체에 앞서야 되는데,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원격 진단이나 원격 치료 이런 쪽이 지금 제일 먼저 가거든요. 근데 이 중국의 통신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 있어요. 중국은 지금 5G를 넘어서서 6G를 지금 구현 중이고, 이미 6G의 일부는 5G 어드밴스드라는 이름으로 5GA라고 부르는데요. 이거가 이미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통신 기술과 통신 규약이 우리와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 요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그 위에 무슨 시스템을 만들고 디바이스를 만들고 뭐 센서를 붙이고 할 텐데, 이제 그걸 잘할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거죠. 우선 저는 K-뷰티가 중국 시장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화장품이 중국에 가장 많이 나갔을 때 점유율이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은 10%도 안 됐습니다. 가장 큰 점유율은 역시 중국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 그러면 대도시에 아파트 생활하는 고급 쇼핑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생각하는데, 중국의 인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외국 제품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화장품은 역시 유럽산이었고요. 그 다음이 일본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제 화장품보다 적게 팔리는데, 그 전에는 한 개도 못 팔고 있다가 들어가니까
중국에 14억 인구가 있다 보니 100사람 중에 한 명이 사줘도 1,400만이 사주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 할 때는 굉장히 큰 거였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사드 사태 이후 한한령 등으로 인해서 일단 철퇴를 맞고, 그럼 그 다음에 한국 뷰티 제품을 모방하거나 하청을 받던 중국 화장품이 이제 카피를 해오고, 또 중국 화장품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생각에는 한한령이 풀린다 해도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시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만일 한한령이 풀리면 우리 K뷰티 제품이 막 팔릴 거야. 물론 막혀있을 때 비하면 많이 팔리겠지만, 전에 우리가 우리 화장품이 잘 팔린다 했을 때보다는 적게 팔릴 것이고,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잊어야 돼요. 중국은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국가입니다. 지금 그때 한한령 시절에 팔렸던 뷰티 제품이나 뷰티 서비스를 생각해서 지금 다시 중국 시장에 접근한다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것은 중국 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어떻게 해서든 허덕거리면서도 해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지, 여기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기름기가 막 돌아가지고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이 되겠느냐, 그건 굉장히 일부일 것 같아요. 쉽지 않고요.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하고 자꾸 그 단어를 중국이라는 글자를 쓰니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중국의 실버 시장에 접근을 한다면 아마 상위 1%에 해당되는 노인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14억 인구의 상위 1%면 1,400만일 텐데, 상위 1% 중국 노인들의 경제 수준은 사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평균 경제 수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선택권이 있어요. 중국의 노인들이 내가 좀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좀 양로를 좋은 데서 하고 싶어. 그러면 일본으로 생각하는 데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이제 이런 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선진국이고 청정국가고 조용하고 이런 데를 일단 선호해요. 그런데 그런 국가 이미지에 한국은 안 들어가죠. 그럼 한국에 갈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고 가겠느냐 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실버 산업에서 잘하는 거,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이 실버 노인들을 보니까, 시니어들을 보니까 한국 이게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게 있나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가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보다는 일을 잘하니까 우리가 시장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어? 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영국 사람도 오고요, 독일 사람도 오고요, 일본 사람도 가고요, 네, 다 갑니다. 아주 잘 지적하셨어요. 중국이 이번 AI에 중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데, 소위 신질 생산력 정책의 큰 대상이죠.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해서 AI 로봇을, 휴머노이드를 대규모로 투자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그걸 쓰려는 1번 목표 대상이 시니어들한테 사용하는 겁니다. 노인들의 가정에 도우미로 휴머노이드를 채택하는 게 지금 제 1번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테크도 개발시키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들 양로를 해결해주고, 노인들이 병을 앓거나 수술을 하거나 병치료를 하거나 하면은 그 의료비가 상당히 든단 말이에요. 그 의료비가 누가 받아가겠어요? 노인이 굉장히 부자면은 본인 돈으로 하겠지만, 안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실업률 높고 월급도 안 오르는데 거기서 상당 부분을 부모님 의료비를 쓰면, 그러면 내수 진작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들 부양 문제도 해결을 해주면서 중국 국민들의 젊은이들, 노동 연령에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줘서 그 돈을 가지고 안심하고 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촉구하고 있는 내수 진작도 도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희생을 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과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중국의 시니어 세대가 가장 먼저 겪었어야 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사유 경제의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느냐면요, 내가 중국 인민해방군으로 군대에 가서 막 싸우기도 하고, 일본 놈하고도 싸우고, 그 다음 장개석 군대하고도 싸워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 병사의 나라가 됐는데,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 나는 공산당원이기도 해. 그래서 공산당 윤리에 맞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 개방이 되면 거기서 막 장사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일만 했을까요? 대부분 막 뇌물도 찔러주고 안 되는 일 되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지금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가난하게, 전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어디서 보지도 못했던 자본주의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던 범죄자들은 떼돈을 버는 그런 현상을 목격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현대적인 기술교육, 과학교육 같은 걸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는 단순 노동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단순 노동 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인건비가 내려가게 되고, 지금은 거의 뭐 기계만 또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온 거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잠재되어 있는 중국의 큰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너희가 개혁 개방하고 뭐 그래서 자본주의도 도입을 해서 그래서 수출 많이 하고 지금 부자가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혜택을 받은 중국인은 사실상 소수인 겁니다. 대다수 중국인들은 그 소수가 돈을 버는 치부의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자기 자신은 사회적으로 추락해가는 과정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든요. 요즘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말이야, 그 시진핑 실각하지 않겠어? 뭐 구테타 난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은 그 반대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사회주의 국가 맞아? 이건 자본주의의 부도덕함이 지금 우리 사회 병폐를 키우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으로 가거나 농촌에 가면 우리식의 사고방식을 가서 얘기하면 말귀가 전혀 안 통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뭐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의 현재 실제 상황,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가 중국이라는 존재를 잘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부모들이 교육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 결과 이제 교육으로 인한 불공정, 사회 불공정, 이런 것도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교육 부담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동안 한자내 정책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하나가 있으면 두 사람의 부모가 있죠. 그 두 사람의 부모는 각각 두 사람의 조부모가 있기 때문에 한 학생, 한 어린이에게는 6명의 어른이 붙어서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이 6살이 돌아가면서 좋게 표현하면 관리, 나쁘게 생각하면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입장에서도 너무나 숨막히는 그 인생인 거예요. 중국에서 잘 보도는 안 하지만 상당수의 어린이 자살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 부모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숨막히고 사람 잡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학교 갈 때 부모 또는 조부모가 데려다 주죠. 학교 가면은 공산당 교육이죠. 거기서 하교하면은 딱 그 자리에서 붙잡아가지고 데려오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사교육이 또 심합니다. 사교육이 이제 망조다 해가지고 결국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시진핑 주석이 사교육을 완전히 때려잡았죠. 모두 금지시키고 이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숨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사회의 피라미드의 아래층에 있는 가정에서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돈 없는 집에서 신분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공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 신분의 사다리도 돈 있어야 타는 걸로 돼 있죠. 가난한 집 아이는 뭐 강남 3구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필요한 스펙 쌓기도 어려운 거고, 따라서 좋은 대학 못 가는 거고, 따라서 좋은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죠. 중국은 더 심합니다. 중국 더 심해요.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에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거기서 성공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정말 그 눈에 불이 나오게 합니다. 눈에 불이 나오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주어지는 압박이 얼마나 심한가.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받는 압박은 압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그 중국에 이런저런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아이가 제대로, 선생이 제대로 못 가르쳐서 우리 아이가 성적이 나빠졌다, 칼 들고 옵니다. 그 선생님들의 그 압박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명문학교에 힘이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학부모들은 그 앞에 가서 다 빌죠. 그래서 막 믿습니다, 뭐 이거 해야 되고요. 그렇게 이 교육이라는 게 중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데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나오면 중국에서 뭐 북경대 1년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1,400만 명이 시험을 쳐서 여관급이 들어가는데, 이건 정말 그 고르고 고른 천재 중에 천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천재를 미리부터 키워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우열반 같은 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무슨 평등이 뭐 되네 안 되네 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우열반 나누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출세한 놈이 친구들을 전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근데 중국은 내 친구가 높은 사람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장관이 됐다. 어저께하고 똑같이 대해줍니다. 같이 밥도 먹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출세하는 건 나한테는 이득만 되지 손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출세를 하면 나는 친구를 하나 잃을 뿐입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 북경대학이나 청와대학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친구가 우리 학교에 하나 나왔어. 그러면 학교가 어떻게 해서든 얘를 보내서 우리가 청와대나 북경대 입학생을 한 명이라도 만들어보자. 이게 이제 이 학교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선생님들 다 협조해. 그리고 학부모랑 학우들도 협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보니까 북경대 가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나 북경대 간 친구가 있는 아이는 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서울대 법대나 뭐 서울대 의대 간 친구가 있으면 속만 상하지 뭐가 그렇게 좋아져요. 근데 중국은 안 그래요.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걸 밀어줍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부 잘하고 머리가 뛰어난, 소위 천재 소리 듣는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북경대나 청와대를 갈 때 나이가 뭐 빠르면 15살, 16살에 갑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19살에 졸업해요, 대학을. 최근에 그 이슈가 된 그 딥시크의 여자 그 개발자가 있었죠. 그래서 샤오미에서 뭐 연봉 몇십억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데 안 간, 나이가 이제 20 몇 살이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는 아이고 애네 그럴지 모르지만 15, 16살에 중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가서 거기서 머리가 또 거기서도 뛰어난 애들은 3년이면 또 졸업해요. 그래서 뭐 18, 19에 졸업을 해서 박사과정, 이제 석박사 통폐합 과정 하면은 2, 3년에 박사를 땁니다. 그러면 21, 2살에 박사가 돼서 27살이 되면 그러면 6, 7년을 기술 개발을 한 게 되는데, 가장 훌륭한 경쟁자들, 팀원들과 함께 그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우습게 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이 책을 보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쟁, 이 사람들의 압박, 이거는 중국 전체 사회가 인정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도 인정하고 지도자 다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을 지금 추월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재를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인재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제 보십시오. 벌써 그렇게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중국이 15차 계획에 들어가면서 15차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능가하겠다라는 국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처럼 뭐 우리가 중국에 가서 한 수 가르쳐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조를 해서 본다면 중국은 첫째, 국가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가 되겠다는,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서 각 과학기술 계획, 뭐 산업계획, 금융산업계획, 뭐 이렇게 교육계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그걸 볼 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는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 건가? 맨날 여당 야당이 싸우긴 합니다. 뭐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은 맨날 선거 때 되면은 선거 공약이라는 건 다 둘 다 비슷하고 싸울 때도 항상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이슈에 접근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국가가 되고 싶은가?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 부문별로 우리는 교육은 어떤 교육이 되어야 되고, 경제는 어떤 경제가 되어야 되고, 노사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정책 얘기를 하기 전에 가치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가치가 선행하는가, 어떤 가치가 양보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논란이 항상 끝없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리에게 좋은 사상 철학을 하시는 분도 있고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말씀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논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벌써 21세기도 25년이 지났는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20세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발전을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의 지향점이 뭔가, 우리 한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는 뭔가, 이런 논의도 돼야 되고, 그에 기반해서 우리가 공동적으로 추구하는 국가 목표 전략을 세우고 여기에 따라 우리가 많은 국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과학기술 예산을 늘린다고 그래요. 전에 있던 녀석은 깎았으니까 요번에 있던 녀석은 늘리는 거예요. 왜 늘리는데? 왜 그만큼 늘리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넣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에서 어떤 결과를 지금 내고자 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마구 남을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과학기술계획이라는 게, 또 경제계획이라는 게 목표가 있었습니다. 수치가 있었어요. 뭐 과학기술 같으면 뭐 예를 들어 전전자 교환기를 개발해야 된다. 또 지금 우리가 그 방산에서 하듯이 KF-21을 개발한다.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너는 뭐를 원하니? 그 여러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서 그들끼리 아각대고 싸워서 목소리 큰 놈이 돈을 더 가져가는,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가, 저는 회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지향적으로, 가치 지향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했던 겁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저희 세대도 그렇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트라우마의 세대입니다. 저희 부모 세대는 일제 거쳤고요, 6.25를 거쳤어요. 그래서 엄청난 전쟁이라는 그런 극한 상황을 겪고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못할 일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를 키우는데 정말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저희 세대는 소위 권위주의 체제라는 거를 보냈죠. 그래서 이제 유신 정권도 지내고 전두환 정권도 지내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과정을 지내면서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게 지상의 목표처럼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민주화된 사회에서 교육도 가장 많이 받고 국제화, 글로벌화도 제일 많이 됐습니다. 반면에 취업 상황이라든가 경제 발전이라든가 또는 사회 참여라든가 젊은이들의 의견을 사회에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래야 저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상을 우리는 어느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 사회에서 지금 큰 젊은이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도 지금 듣지 못해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도 지금 저희는 듣지 못해요. 정치에서는 그래
뭐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청년위원 뭐 이렇게 해서 한두 명 데려다가 일부에 어쩌면 왜곡된 것일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걸로 형식적으로 끝나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 우리 젊은이들이 괴로워하는 것, 우리 젊은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제대로 듣고 그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밀어줘야 한다고, 도와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